40회 자격시험 오전 짝수형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필기와 실기 총 80문항 중에 사례형, 순서 나열형, 그림 문제까지 21개로 답인도 출제되었고 기존에 자주 나오지 않던 문제가 한 6개 정도로 나왔지만 전체 난이도는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오전 짝수형 2교시 실기 45문항 문제풀이 출발! 문제 3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정답은 2번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자, 36번 문제는 실기시험의 첫 번째 문제로 출제 단원이 항상 요양보호 강론에서 신체활동 지원이라는 요 단원에서 실기 문제는 항상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단원은 너무나 중요하고 실기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출제 빈도가 한 23개에서 25개는 꼭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또 첫 번째 단원인 식사 영양 관리에서 지금 36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출제가 한 2개 정도 항상 됩니다. 특히나 36번은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가 또 같이 언급이 된 것입니다. 자, 답은 2번이고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그 그릇을 달리해서. 자, 1번은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자, 치매 대상자다 보니까 직접 확인시키는 건 조금 위험하고 식사 전에 요양보호사가 미리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린다. 먼저 앉히면 안 되고요. 항상 모든 것을 세팅한 다음에 어르신을 이제 앉혀야 된다. 그래서 바로 식사가 딱 앉으면 바로 식사가 딱 되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앉힌다. 자, 4번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자, TV 같은 것은 틀어놓으면 소음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TV를 끄고 만약에 틀더라도 조용한 은은한 잔잔한 음악 같은 걸 틀어서 안정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끄는 게 좋습니다. 5번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자,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막 내놓으면 정신이 없으시죠. 그래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먹은 후에 또 다른 음식을 순서대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치매의 식사 돕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또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또 해보자면 추가적인 것을 자, 접시보다는 무엇을 사발을 이용하는 것이 좋죠. 접시는 아무래도 떠먹기가 힘들죠. 그리고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이 좋죠. 뭐 유리그릇 이런 것보다는. 그 다음에 질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 어르신은 말기로 갈수록 씹는 행위 자체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잘 못 씹고 잘 못 삼키기 때문에 작고 딱딱한 거 있죠. 뭐 땅콩 같은 거, 콩 이런 거는 안 되고 되도록이면 갈아서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죠. 그리고 졸거나 또 초조하고 불안한 경우에는 식사를 억지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식사 시에는 턱받이, 작은 턱받이보다는 큰 그 앞치마를 착용하는 것이 좋죠. 많이 흘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을 흘릴 경우에는 빨대가 달린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되어 있는 컵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죠.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숟가락을 잡고 있는 것 자체를 까먹기 때문에 자, 손잡이가 좀 크고 고무 같은 게 붙어 있으면서 약간 무거운 그래서 내가 지금 숟가락을 잡고 있구나 이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37번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은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자, 37번 문제의 키워드는 사례 예방을 위한 식사 돕기 방법입니다. 답은 5번이죠. 그래서 등을 펴고 등을 굽히지 않아야 사례나 질식을 좀 예방할 수 있다 보시면 되죠. 1번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자, 마른 음식을 먼저 주면은, 그죠? 오히려 맥히죠? 먼저 목을 축인 다음에, 뭐, 국물이나 물로 목을, 입안을 적신 다음에 마른 음식이 들어가야지 사례나 질식이 안 옵니다. 2번,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자, 레몬 탄산수 아니죠? 자, 신맛이 너무 강하면 침 분비가 많아져가지고 침에 의해서 또 사례가 걸릴 수 있습니다. 3번,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자, 턱을 든다는 것은 기도가 개방된다는 자세이죠. 그러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면 안 되고 항상 앉는 것이 거의 원칙이죠. 기본이고 상체는 약간 앞으로 숙이면서 턱은 약간 몸쪽으로 약간 당기는 이런 자세가 가장 안전합니다. 4번,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자, 이런 내용은 전혀 우리가 없었고요, 교재에는. 자, 이러한 것이 언급되어 있었죠. 편마비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쪽에 음식을 넣어주죠. 자, 그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그러니까 건강한 쪽 입술 옆에다 대고, 그러니까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리면서 이렇게 넣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 38번.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3.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5.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정답은 4번.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자, 38번 문제부터서는요. 우리 신체활동 지원 단원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투약 돕기 소단원입니다. 자, 여기서도 출제 빈도가 항상 3개 정도입니다. 자, 38번에 이제 가루약 복용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루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녹여서 그것을 무침 주사기를 이용해서 양이 적을 때는 그렇게 입안에 넣어주는 것도 맞고요. 자, 1번에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자, 물기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자, 변하기가 쉬워서 이물질이라든지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해서 녹여서 들어가면 됩니다. 2번,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자, 가루약을 그럴 수가 없죠. 자, 여러 번 나누는 것은 우리가 알약의 경우 양이 많을 때 두세 번 나누어서 복용한다라고 했죠. 3번,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자, 이러면 새콤하게 뭐 더 드실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어떤 다른 것에 같이 섞어서 주는 것은 아니죠. 무조건 원칙은 충분한 물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흡수를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로 먹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5번,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자, 남은 약들은 뭐 보관하고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문제 39번. 대상자에게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 계량컵의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 5번. 계량컵의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남은 약은 버려라 이 말이고, 자, 추가적으로 물약이 처방약이 용량이 작을 때는 계량컵에 따르기가 불편하죠. 정확하게 용량을 맞추기가 그럴 때는 무침 주사기에 재워가지고 복용시키면 됩니다. 자, 1번.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면은, 자,
바로 그게 표면에 닿으면 세균 감염이나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 향하지 않고 자 위로 올리도록 하는 거죠. 2번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사용하면 안 되죠. 이 변했다는 것은 뭔가 변질이 됐다는 소리다. 그죠? 그래서 변색이 됐거나 뭔가 혼탁해졌을 때는 그냥 버려야 됩니다. 3번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라벨이 젖어가지고 나중에 그 라벨에 있는 그 효능 효과라든지 용법 용량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서를. 자, 그래서 붙은 쪽이 아니라 자,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르고 자, 라벨이 붙은 쪽으로는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4번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 닫는다. 자, 닦는 거는 맞는데 손에는 우리가 세균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손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젖은 멸균 거즈나 멸균 솜으로 닦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 40번. 대상자의 귀에 약을 첨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5.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정답은 4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자, 40번의 키워드는 기약 점적 방법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귓바퀴와 외이도에 오염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깨끗하게 미리 닦는다가 맞죠. 자, 1번 귓구멍 중앙에다가 약물을 점적하는 것이 아니죠. 자,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측면을 따라 점적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약물들은 보통 햇빛에 두면 안 된다. 그죠? 자,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합니다. 3번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자, 하루 동안 끼워 놓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점적한 다음에 5분 정도 누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솜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끼운 다음에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5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다. 자, 후하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야 투여가 용이합니다. 자, 이 외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찼거나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내일을 자극해서 오심, 구토, 또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약병을 그냥 따뜻하게 데워서 기약을 점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따뜻한 물에 좀 담근다든지 손으로 비빈다든지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문제 41번.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3.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4. 배변이 끝나면 침대머리를 높인다. 5. 바지를 내린 후에 호디블로 덮어준다. 정답은 2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자, 41번 문제의 키워드는 침상 배설입니다. 자, 이 문제부터서는 우리가 소단원이 또 바뀌었습니다. 자, 배설 돕기 요 세 번째 단원이죠. 자, 이 단원에서의 출제 빈도는 5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트고, 자, 그 중에서도 여기 지금 침상 배설에 관련한 문제는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2번이죠. 근데 그러면 간이 변기를 대주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 있죠. 자, 따뜻한 물로 데워야 됩니다. 그리해야 그 근육이 수축이 안 되고 이완이 되면서 변이를 더 잘 느낍니다. 그래서 찹게는 안 되고 따뜻한 걸 대준다. 맞죠? 1번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우리가 방수포를 까는 이유는 우리가 침상 우리 배변 배설을 하면서 침상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무릎하고는 의미 없죠. 어디에다가 둔부 밑에다가 방수포는 까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 두십시오, 지금. 자, 둔부 밑에 이제 방수포를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릎 덮개를 덮어줍니다. 그죠? 밑에 하체를 덮어준 다음에 뭐 바지를 내려야 프라이버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자, 바지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간이 변기를 떼주는 거죠. 아까 그 항문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끔 되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변을 잘 할 수 있는 자세에 앉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침대 머리를 올린다. 요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자, 이리 되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치운 후가 아니라 반대죠. 옷이나 이불을 다 정리하고 나서 스크린을 제거하는 것이 맞죠? 4번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이 반대다 그죠? 자, 배변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둔부 쪽이나 항문에 닦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앉혀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배변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침대 머리를 낮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무릎 덮개를 걷어 치우고 그래야 닦아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침대 머리는 낮춥니다. 5번 바지를 내린 후에 호디블로 덮어준다. 아까 여기서 언급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무릎 덮개를 덮고 난 다음에 바지를 내려야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겠죠. 정리 꼭 해두십시오. 문제 42번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5.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정답은 4번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자, 42번에 자, 키워드는 화장실 배설 돕기 방법입니다. 자,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응급벨을 누르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호출기를 옆에 두고 도움이 필요시에는 즉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자, 1번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자, 문 안쪽에 설치하면 안 되죠. 특히나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밖에서 열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2번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되죠. 낙상 우려가 있죠. 그래서 발에 맞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안전합니다. 3번 대상자 눈높이 아래가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서 표시를 해놔야 잘 확인을 할 수 있죠. 특히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5번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그러면 대상자들이 좀 불편감을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호출기를 두고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근처에서 이제 지켜보는 근처에 있는 게 맞죠. 문제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 준다. 정답은 4번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자, 43번의 문제는 자, 이동변기 사용 돕기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이동변기 사용 관련한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경향이니까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 자, 여기서는 특히 이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오른쪽 침대 난간에 변기를 갖다 붙인다. 평행하게 딱 갖다 붙이는 거 있죠. 자, 여기 오른쪽은 지금 건강한 쪽이죠. 그죠?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갖다 붙인다가 맞죠. 또는 건강한 쪽에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갖다 놓기도 하고요. 자, 1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자, 등받이뿐만 아니라 자, 없으면 아무래도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등받이뿐만 아니라 자, 손잡이도 다 있는 것이 안전하겠죠. 2번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자, 높게 하면은 자, 변기로 이동하고 침대로 이동하는 그 중간에 혹시 낙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높이는 같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지금 여기서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편마비죠. 불편한 쪽인데 그 잡을 수도 없겠죠. 손잡이를. 특히나 우리가 이동 변기를 여기 4번처럼
자, 건강한 쪽에 침대 난간에 붙이는 이유는 결국 그 건강한 손을 이용해서 그 손잡이, 변기의 손잡이를 잡고 넘어오게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잡게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건강한 팔로. 그 다음에 5번,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준다. 자, 원래 배설 중에는 대상자가 원한다면 아무래도 본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바깥쪽에서 그 응급벨 있죠. 호출벨을 눌러서 바깥에서 좀 기다리게 하고 기다리다가 호출벨을 누르면 들어가서 뭐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몸이 기울어진다든지 이럴 때는 위험하니까 대상자를 잡아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건강한 쪽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원칙은 지지를 해주는 쪽은 항상 마비 쪽, 불편한 쪽이지 건강한 쪽을 지지해 줄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이거 자체도 또 틀린 것이죠. 자, 이것 외에 자, 이동변기 사용해서 그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그 보기들이 있거든요. 자, 그것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자, 보자면요. 자, 변이가 이제 변이가 제대로 좀 안 될 때, 안 느껴질 때는 보기가 어려울 때, 자, 우리가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로 기얹어준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변기 자체도 차가우면은 탁 수축이 오면서 또 변이가 더 감소되기 때문에 그 따뜻한 물로 데워주는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놔두면 안 되고 즉시 세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변기 밑에다가 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고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발이 항상 바닥에 닿게 한 다음에 왔다 갔다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자의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조금 부끄럽죠. 그래서 음악을 틀거나 변기 안에다가 그 통에 휴지를 깔아서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것이 매너에 있겠죠. 그 다음에 배설 중에 하반신이 좀 드러나 있으니까 노출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그죠? 자, 무릎 덮개라든지 수건으로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44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보기 1.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4.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 44번의 이 문제는 이제 기저귀 사용 돕기 방법 중에서도 잘 나오지 않던 문제가 지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5번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작은 글 상자에서 자,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능력이 감소된다 이 말이죠. 배설 조절이 어렵고 특히나 치매 증상이나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다 보면 치매 증상 그리고 그 와상 상태 누워있는 상태가 계속 더 심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저귀 사용은 최대한 미뤄야 된다 이 말이고 근데 실제적으로 1번에 요 욕창이라든지 움직임의 제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기저귀를 사용하다 보면 와상 상태에 있다 보면은 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제일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 피부 손상과 욕창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피부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문제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침대 머리를 올려 반주하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자, 45번의 키워드는 유치도뇨간 삽입할 때의 돕기 방법인데, 자, 거기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유치도뇨관이 꼽혀 있다 보니까, 자, 그 관이 꼬였거나, 지금 답에처럼 꼬였거나, 아니면 그 안에 어떤 혈전 이런 걸로 막혔거나, 그 소변이 찌끄레기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막힐 수도 있고 등등, 어쨌든 소변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때 방광에 소변이 차서 그 아랫배가 볼록하면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통증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였는지 먼저 확인을 한다가 맞습니다. 자, 일단 근데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일 때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요로감염과 방광염을 주의하는 것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관을 꽂고 있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세균이 요 감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로감염과 방광염을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항상 그 소변량과 소변이 작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 색깔은 어떤지, 뭐 피가 섞여 있는지 탁한지 냄새가 나는지 등등. 자, 2~3시간마다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즉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 위치보다 낮게, 그죠? 낮게 걸려 있거나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안 그러면 그 역류가 되어서 소변 안에 있는 그 소변이 역류가 되어 방광 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기가 아닌 이상, 뭐 신부전이라든지 신부전 이런 금기가 아닌 이상 수분 섭취를 반드시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염증기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기타 또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거 보면 뭐 새는 경우 있다 했죠. 새는 경우는 우리가 즉시 또 보고가 돼야 되죠. 그리고 심하게 우리가 당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뭐 체위 변경할 때나 특히 안 당겨지도록. 자, 당겨지다 보면은 이게 요도 점막이 손상되어서 혈뇨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유치도뇨관 관련해서는 꼭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4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자, 46번 문제부터는 또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전체 신체활동 지원 큰 파트 중에서도 네 번째 이제 언급되는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요 4호 단원으로 지금 바뀌었고, 자, 이 단원 또한도 출제 빈도가 한 5개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파트니까 다 정리하셔야 되고, 자, 46번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칫솔질 돕기 방법입니다. 자, 답은 1번이죠. 자,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데, 자, 칫솔의 각도는 45도 각도를 유지해서 치아에 대고 닦는데 3분간 칫솔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헹궈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굽니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하면 안 되겠죠. 항상 머리가 뒤로 젖혀진다는 것은 기도가 개방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쪽으로 물이 또 기도로 넘어가서 또 질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자세는 앉은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는 자세. 그래야 기도가 닫히는 거니까. 자, 근데 앉을 수가 없는 대상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건강한 쪽이 아래로 해서 측면으로 옆으로 눕힌 자세로 해서 그 칫솔질을 하는 것이 안전하죠. 4번,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우리 두툼하게 올리면 안 된다고 했죠. 깊게 눌러서 그 칫솔 그 안으로 깊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그 칫솔의 그 칫솔모가 우리 치아에 닿아서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5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자, 혈액응고 장애가 있다는 경우는 결국 출혈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대상자들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제 47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한다. 5.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정답은 2번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자, 47번의 키워드는 머리를 감기는 방법입니다. 자, 답은 2번이죠. 그래서 공복이나 아주 배고플 때나 아니면 밥 드시고 바로는 피한다 라고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추울 때는 좀 피해야 되죠. 그래서 덜 추운 낮 시간 동안에 감기는 것이 좋습니다. 1번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자, 손톱 아닌가 아시죠? 상처날 수 있겠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3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우리 빗질은 어떻게 합니까? 자, 두피 쪽에서 모발 쪽으로 하는 것이죠. 자, 두피 쪽에서 모발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빗질해서 내려오는 거죠. 4번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한다. 자연 건조하는 동안 또 한기가 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 마른 수건으로 먼저 물기를 제거하고 자, 그다음에 그 남아있는 그 물기는 헤어 드라이기로 건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5번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자, 연고를 바르는 것은 일단 우리야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이거는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피에 또 상처가 있으면 즉시 뭐 해야 됩니까? 자,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약을 처방을 받아서 바르면 되니까 자, 특이사항은 보고한다가 맞습니다. 문제 48번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원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정답은 4번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자, 48번의 문제는 우리 개인위생에서도 자, 해연부 청결 돕기 방법 이 파트에서 지금 나왔는데 자, 기존에 나오던 문제 경향이 아니라 지금 작은 글상자에서 지금 나오지 않던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회원부 청결은 아무래도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혹여나 또 성희롱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하는데 억지로는 할 수 없죠. 그럼 대신에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보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49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3.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여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자, 49번의 문제는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서 머리 감기는 방법이 언급이 되는데 이 최근에 이 두발 전용 세정제 문제가 계속 지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답은 5번이죠. 그래서 많이 들어올 때는 반복해서 다시 또 한 번 더 또 쓰고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인데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 세정제를 모발에 충분히 적셔서 바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를 해줍니다. 자, 이 거품을 내는 이유는 이 거품에 그 머리에 때와 기름이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제 거품을 낸 다음에 바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말리면 끝. 입니다. 그래서 이 세정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뭐 물을 적신다든지 린스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물, 린스 이런 걸 따로 사용 못하기 때문에 이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 두십시오. 문제 50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에 벽에 대고 앉게 한다. 자, 50번의 문제의 키워드는 통목욕 돕기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인 경우이고요. 자, 이 통목욕도 우리 개인위생 파트에서 출제 빈도 높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답은 4번이죠. 자, 안쪽에 대고 앉게 하는 이유가 있죠. 자, 일단 물 안에 들어가면 부력에 의해서 몸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릴 수 있고 미끄러져 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딱 그 욕조 뒤에 벽에 딱 대고 앉게 하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 밑에 바닥에도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고 옆에도 안전 손잡이가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죠. 1번 팔, 몸통, 해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 것이 아니겠죠. 이 닦는 순서가 있었죠. 자, 다리, 자, 말초부터 중심으로 심장 쪽 가까이로 올라가는 거였죠. 그래서 다리하고 그 다음에 팔, 몸통, 해음부 순이라고 했습니다. 2번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자, 식전에 하면은 안 되고 그죠? 자,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소화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 3번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자, 불편한 쪽으로는 안전손잡이 당연히 못 잡겠다. 그죠? 그래서 건강한 쪽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는다. 5번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그죠? 요양보호사의 발끝은 의미가 없고 자, 대상자가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이고 자, 물의 온도는 따뜻하게 한다 했는데 우리 책에서는 40도씨 내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5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보기 1.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3.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정답은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와 자, 도로턱을 오를 때. 자, 51번 문제부터서는요. 또 아주 중요한 단원으로 지금 옮겨졌습니다. 자, 신체활동 지원 큰 단원 중에서도 자, 체위 변경 및 이동 돕기 요 소 단원으로 이제 점프했습니다. 자, 이 단원의 출제 빈도도 5개인데 그 그림 문제라든지 지금 이 문제처럼 또는 순서 나열형 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또 체위 변경이다 보니까 이걸 또 이미지를 그리면서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연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51번의 키워드는 이제 휠체어를 이동하는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 작은 바퀴를 지금 들어 올리는 택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지금 4번처럼 이런 경우인데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울퉁불퉁한 길이라든지 도로턱을 오를 때는 당연히 앞바퀴 들어야 되는 게 맞고 자, 앞바퀴가 지면에 닿지 않아야 앞으로 더 밀기가 쉽죠.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이렇게 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진동도 앞바퀴가 들려야지 대상자가 진동을 좀 덜 느낀다고 하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문제 52번.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 놓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마.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체크하십시오. 정답은 2번 가나 다 마라.
자, 52번의 문제는요. 자, 키워드가 일으켜 앉히기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상위에서. 자, 5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지금처럼 편마비 대상자 이렇게 앉히는 방법이 있고, 둘째, 사지마비 이렇게 앉히는 경우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시험에서는 이 편마비 대상자 이렇게 앉히는 방법이 항상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항상 딱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이거 딱 기억하시면 되죠. 자, 이 그림.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자, 대상자의 요 건강한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이 있겠죠. 이 건강한 팔을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대상자를 건강한 팔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옆으로 돌려 눕힌 다음에 요 어깨와 저 넙다리를 지지해서 이렇게 앉히는 요 그림을 딱 머리에 딱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가의 첫 번째,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자, 아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와서 섰죠,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쑥 흘러내리고 또 이렇게 걸리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가슴을 일단 가슴 위에 손을 딱 올려서 정리를 합니다. 손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웁니다. 자, 2번, 3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 하기 위해습니까? 아까 옆으로 돌려 눕혀서 이렇게 앉히기 위한 거죠. 그래서 무릎을 일단 세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옆으로 돌려 눕힌다고 했습니다. 여기 네 번째. 자,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그러면 건강한 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네요. 그죠? 그래야 아까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돌려 눕힌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자, 어디를? 어깨와 넙다리를 아까 지지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이렇게 돌려 옆으로 눕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상자의 등과 어깨를 이쪽을 딱 잡고 그 다음에 넙다리를 지지해서 으쌰 같이 일으켜 앉히는데 이때 대상자는 본인이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났죠. 아까 사진에 있었듯이. 자, 요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 53번. 다음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벨트 착용 부위 A와 요양보호사의 위치 B는 보기 1. 허리, 대상자의 왼쪽 뒤 2. 허리, 대상자의 오른쪽 뒤 3. 가슴, 대상자의 왼쪽 뒤 4. 가슴, 대상자의 오른쪽 뒤 5. 엉덩이, 대상자의 왼쪽 뒤. 정답은 2번 허리, 대상자의 오른쪽 뒤. 자, 53번의 키워드는 보행도끼 방법인데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고 보행 벨트 착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는 건지를 물어봅니다. 이것도 요즘 한 번씩 나오네요. 그죠? 출제가 됩니다. 자,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보행 벨트 같은 경우에는 딴 데가 아니라 허리 쪽에다가 허리에 벨트를 이렇게 딱 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지지해야 할 것은요. 자, 대상자들의 그 불편한 쪽을 항상 지지해야 되죠. 건강한 쪽을 우리가 지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오른쪽 지금 편마비니까 요 오른쪽 요 뒤쪽 편에서 서서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상자의 오른쪽 뒤가 맞습니다. 이제 오른쪽 뒤인데 우리 요 분 벨트를 어디를 우리가 손으로 잡아주냐면 요양보호사가 자, 불편한 쪽 뒤에 이쪽에 서서 불편한 쪽 뒤에 벨트 손잡이를 하나 잡고 또 이쪽 반대쪽 손은 반대편 벨트 손잡이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5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근 장치를 잠근 후에 발 받침대를 접는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체크하십시오.
정답은 4번 나가라다마. 자, 54번의 키워드는 자,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 돕기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주로 자주 넣었던 문제는 자,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기는 순서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자동차 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요 문제가 지금 안 나오던 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생각하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자, 휠체어를 자동차 가까이에 놓고 당연히 잠금 장치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 받침대를 딱 접어서 올려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안전벨트 차고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아래로 자동차 밖으로 이제 내린다.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밖으로 이제 다리를 내린 다음에는 양쪽 발이 바닥에 충분히 지지 딱 닿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안 넘어가겠죠. 그렇게 다시 이제 정확하게 자세를 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옮기는 거죠.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자, 몸을 돌려서 대상자를 휠체어에 앉힌다. 자, 이게 맞습니다. 문제 55번. 그림과 같은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머리 쪽에 놓는다. 2. 대상자를 들어서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3.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대상자를 눕힌다. 4. 척추 고정판을 끌어서 대상자를 이송한다. 5. 무릎, 손 엉덩이, 손목 엉덩이, 위, 팔, 손으로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다. 정답은 5번 무릎, 손목 엉덩이, 위, 팔, 손으로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다. 자, 55번의 키워드는 자, 우리 이송 돕기 방법에서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해서 돕는 방법이 지금 언급이 됩니다. 이것도 간간히 나오는 거죠.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죠. 저 위에 지금 요 벨트 같은 거 있죠. 묶는 자, 요 벨트 같은 걸로 이렇게 무릎, 손목이나 엉덩이, 요 손목을 딱 내려놓으면 엉덩이 쪽과 손목이 비슷하게 위치에 있겠죠. 그 다음에 위에 팔, 요 순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머리 쪽에 놓는다. 저 해당사항 없죠. 바로 대상자의 몸통이 있으면 몸이 있으면 그 옆으로 누워 있으면 그 바로 옆에 놓고 요양보호사 쪽으로 대상자를 돌립니다. 돌려 눕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대상자를 들지 않아야 되죠. 지금 척추가 어떻게 지금 척추신경이 손상이 왔는지 모르는데 안 움직이려고 지금 고정판을 쓰기 때문에 막 갑자기 번쩍 든다든지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정판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이제 대상자를 측면으로 돌린 다음에 고정판을 대상자 어디로 밑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고정판 가장자리에 대상자를 눕힙니다. 자, 아니겠죠? 당연히 고정판의 중앙에 대상자가 딱 눕도록 해야 되겠죠? 4번 고정판을 끌어서 대상자를 이동한다. 절대 아닙니다. 2인이 동시에 들어 올려서 이송을 합니다. 정리해 주세요. 문제 56번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연구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자, 그림 확인하시고 시간 드립니다. 정답은 네, 4번. 자, 56번의 문제는 자, 이제 단원이 좀 또 바뀌었죠. 자, 복지연구 파트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도 항상 출제가 하나, 많이 나오면 2개는 꼭 나오기 때문에 체크하십시오. 자, 복지연구 급여 중에서 대여 품목이 있고 우리가 구입 품목이 있죠. 그래서 답은 대여할 수 있는 것은 답은 4번이고요. 뭡니까? 우리 수동침대.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로 대여 품목은 사이즈가 크고 아니면 좀 가격이 좀 더 비싼 이런 것들이 보통 대여 품목이고 자, 그러면 나머지 지팡이도 1번에 지팡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동변기, 이런 목욕의자, 보행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자, 구입 항목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지금 나와 있는 대여 품목에는 여기 수동 침대 있었죠. 뭐 전동 침대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휠체어, 또 사이즈가 다 큰 것들이죠. 이동 욕조 이런 거, 목욕 리프트, 뭐 배외 감지기, 그 다음에 이제 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 에어매트 있죠. 요거랑은 지금 대여 구입 품목에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요 욕창 같은 매트리스는.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에 나왔던 것들은 요 구입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동변기, 뭐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아까 지팡이 이런 거 있었죠. 우리 또 간이, 침상배설에서 사용하는 간이 변기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죠. 안전손잡이 뭐 이런 거 등등 자세 변환 용구 쿠션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이 정도는 다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문제 57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간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보기 1. 옆구리 부위 통증 2. 요도 분비물 감소 3. 일일 소변량 증가 4. 둔부 욕창 5. 느린 맥박 정답은 1번 옆구리 부위 통증. 자, 57번 문제부터서는 자, 이제 또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신체활동 지원 큰 단원에서 이제 일단 감염성 질환 예방 요 단원으로 지금 넘어왔고, 자, 여기서의 출제 빈도도 한두 개씩은 꼭 언급이 됩니다. 자, 57번의 키워드는 자, 요로 감염의 증상을 물어보는 것인데, 특히 이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까도 언급됐지만 요로 감염, 방광염 이거를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 가지가 증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는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로 감염, 방광염을 넘어가서 저 위로 올라가 요관을 통해서 신장, 신우신염까지도 올 수 있는 이 요로 감염이 증상이 있죠. 그래서 1번이 맞고요. 그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추가적인 요로 감염 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옆구리 통증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장 쪽까지 이제 무리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자, 근데 하복부의 어떤 통증이라든지 배뇨통, 그러니까 소변 눌 때 막 찌릿찌릿하거나 막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 것. 그 다음에 빈뇨, 잔뇨감, 급박뇨 이런 거 다 보셨다, 그죠? 자, 절박뇨라고도 하죠. 못 참는 거 소변. 그리고 밤에 야뇨. 그 다음에 소변 색의 변화, 탁해지고 뭐 또 피색깔, 혈뇨가 있다든지 악취, 분비물이 다른 기타 분비물 많다. 그러면 소양감, 가려움증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요도 쪽에 생긴다. 그 다음에 발열, 열 나겠죠. 그러니까 감염 증상이니까 발열, 전신 증상 이렇게 나타나죠. 오한, 오심구토라든지 설사까지도. 그러니까 이 감염이 되어서 요도로 온 전신에 그 감염 증상이 또 퍼지다 보면은 여러 전신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문제 58번.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에 연료를 비운다. 2.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3.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4.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5.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정답은 2번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자, 58번 문제부터서는요, 또 소단원이 바뀌었죠. 자, 신체활동 지원 큰 단원 중에서도 자, 안전관리 이 파트로 넘어왔고요. 자, 여기도 출제 빈도가 2개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 58번의 키워드는 태풍에 대한 대비 방법인데, 자, 이 태풍은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번에 여름철에 또 맞춰서 태풍이 좀 언급이 좀 되었습니다. 자,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지금은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거죠. 태풍 오기 전에 대비 방법이 물어보는 것이죠. 답은 2번이죠. 자,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빗물 바지라든지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워서 그 물이 이제 흘러가는 것을 막히지 않도록 하는 거죠. 1번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운다. 자,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료를 채운다 라고 되어 있고 특히 이제 혹시나 상수도의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대비해서 욕실에 미리 물을 받아둔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대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 시 우리가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어두는 이유는 혹시나 이제 수해 발생 시에 가스가 새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스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4번에 뭐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이것도 자, 수해 발생 시에 우리가 행동 대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필요 시에는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도 잠근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통신기기를 꺼놓는다. 이것은 태풍이 이제 발생했을 때 전기 제품은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서 5번은 지금 이제 발생했을 때 또는 발생 중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서 우리 답이 아니었고 지금 답은 2번. 대비 방법은 2번이 해당이 됩니다. 문제 59번.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둔다. 2. 지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끈다. 3. 변기에 면 커버를 씌운다. 4.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5. 자세를 바꿀 때에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정답은 5번. 자세를 바꿀 때에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자, 59번의 키워드는 우리 안전관리 예방 중에서 낙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답은 5번이죠. 천천히 움직이고. 자, 1번.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둔다. 자, 화장실을 들어가고 하는데 뭔가가 물체가 있으면 걸리기 쉽겠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걸리는 것들은 다 치운다가 맞죠. 2번. 지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끈다. 아니죠. 켜둬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밤 같은데 어두울 때 화장실 표시등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3번. 변기에 면커버를 씌운다. 자, 면커버는 미끄러지기 쉽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합니다. 4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자, 작은 깔개는 특히나 잘 움직이기 쉽겠죠. 고정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잘 미끄러집니다. 특히 화장실 바닥에. 자, 그래서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게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어여님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이소. 문제 60번.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2.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3.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5.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 1번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자, 60번 문제는 이제 큰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요양보호 강론 중에서 자, 큰 두 번째로 나오는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파트로 껑충 넘어왔고 자, 이 파트는 범위는 넓지만 출제 빈도가 한 두세 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출제 빈도는 낮은 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이제 간간히 나오는 것들은 있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되고 자, 60번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질환별 식사관리라고 해가지고 쭉 언급이 되어 있죠. 교재에. 그 중에서도 변비와 관련한 식사 원칙을 물어보는 것이고 자, 우리가 변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섬유 식이와 물을 충분히 먹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생과일 대신에 과일 통조림을 섭취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생과일로 고섬유 식이를 섭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3번 비타민 D와 요 칼슘 섭취해야 된다는 것은 딱 뭐 생각해야 됩니까? 그죠? 골다공증에 우리가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4번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하면은 섬유질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도정을 오히려 적게 한 곡류를 섭취하는 게 맞죠. 자, 5번 식이섬유 흡수를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자면 고섬유 식이와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된다는 게 여기 있던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곡류, 감자, 아까 뭐 콩 이런 거 다 해당이 되고 생채소, 과일 다, 그 다음에 해조류, 아까 그래서 미역, 그죠? 그 다음에 견과류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동시에 하루에 8잔 이상의 물, 이거는 결국 1.5에서 한 2리터 정도에 해당되는 물을 하루에 섭취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문제 61번.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물을 뿌리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2. 산속에 표백제로 표백한 후 다림질한다. 3.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4. 80에서 120도씨로 드라이클리닝 한다. 5.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드라이클리닝 한다. 정답은 3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 한다. 문제 62번.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2.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3.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4.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5.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정답은 3번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자, 62번 문제는 개인활동 지원 내용이 언급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중에서도 외출 시 동행 서비스가 있죠. 자,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좀 이 단원에서는 이 내용에서 좀 자주 나오죠. 자, 그래서 외출 시 동행에서 해야 하는 것은 동행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동행 중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동행하고 나서 우리가 할 일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3번의 내용은 계단을 오를 때 자주 쉬어라 이 개념이죠. 이거는 동행 중에 해야 하는 업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주 쉬게 해라 이 말이죠. 안전하게. 1번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걸으면 안 되겠죠. 어르신들도 낙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큰 보폭도 위험하고 그래서 보폭을 작게 그 다음에 아까 계단 오를 때는 자주 쉬어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맞죠. 2번 말고 그 다음에 또 동행 중에 해야 되는 거 4번 보세요. 택시로 이동할 때 그러니까 차를 탈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대상자를 앉히면 안 되죠. 혼자서 위험하죠. 그래서 뒷좌석에 대상자와 같이 앉아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몸에 좀 밀착을 해야 됩니다. 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승하차 시 안전하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앉습니다. 뒤에서. 그 다음에 2번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자, 이거는 이제 동행 전에 미리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대상자한테 여쭤보고 확인 또는 보호자나 확인을 해서 요양보호사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준비물, 그 다음에 개인 소지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를 하고 또 협조해야 됩니다. 5번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아니죠. 이거는 외출 자체는 목적이 대상자의 어떤 업무, 어떤 하는 일에 대한 같이 동행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대상자가 정하는 것인데 자, 그 목적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필요한 준비가 있는지 준비사항을 체크해야 됩니다. 장소는 어딘지, 교통수단은 무엇인지, 갈 때 보조 장비가 필요한지 또는 소지품 등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63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침대는 벽에 붙여 놓는다. 2.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3. 1층보다 2층에 방을 배정한다. 4.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좌석을 붙여 놓는다. 5.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 놓는다. 정답은 1번 침대는 벽에 붙여 놓는다.
자, 63번 문제부터서는요. 우리가 단원이 또 크게 변화가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 자, 요양보호 강론에서 치매 요양보호 파트입니다. 자, 이 단원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10개 정도 평균 꼭 나오니까 정리하셔야 되고. 자, 63번의 키워드는 이제 치매 대상자들 특히 일상생활에 안전히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돕는 방법입니다. 아주 빈도 높습니다. 꼭 정리 다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답은 1번이죠. 침대는 벽에 붙여 놓는 게 맞고, 그래야 이제 낙상을 좀 예방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두꺼운 요를 침대 밑에 또 깔아두면 더 안전하겠습니다. 2번,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자, 다양하고 화려하면은 대상자들이 진압력의 상실이 오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환경, 편한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되도록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번, 1층보다 2층에 방을 배정한다가 아니죠. 오히려 1층에 안전하게 1층에 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야 가족이 또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겠죠. 4번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 놓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실제 먹는 과일인 줄 알고 그것을 자석을 뭐 입에 갖다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5번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 놓는다. 자, 이동이 가능한 움직이는 매트는 깔면은 불안하죠. 또 그게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죠. 특히나 이제 발에 잘 걸리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기 코드, 양탄자, 깔개 이런 것들은 낙상 방지를 위해서 안 까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64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아서 요양보호사, 보기 1,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2,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 3,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참 멀었어요. 4,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계속 계실 거예요. 5. 저는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정답은 2번.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 자, 63번, 4번 문제부터서는요. 우리가 치매 요양 보호 중에서도 무조건 나오는 우리 아주 중요한 단원 내용이죠. 문제 행동 유형이 있죠. 우리 8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중에서도 반복적 질문, 반복적 문제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어차피 또 진압력,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또 개념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은 자, 이 달력을 보면서 한 번 더 자각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게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반복적 행동과 질문에 대한 기본 원칙을 보면 일단 이렇게 함으로써 주의를 다른 데로 좀 환기를 시키는, 전환시키는 개념도 될 수 있겠죠. 이 달력을 막 보면서. 자,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과거 또 고향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단순한 일거리를 또 제공하고 낮 동안에 그 다음에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또 중단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고치려 한다고 고쳐지지도 않지만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65번.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과식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2.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 하시네요.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5. 밥 대신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무엇을 드릴까요? 정답은 4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65번도 문제 행동 유형에서 자, 섭식장애, 섭취 관련 그 문제 행동 유형입니다. 자, 섭식장애는 보통 좀 다양하죠. 너무 먹은 것을 까먹고 계속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식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려고 하는 이식증.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그 5번 같은 경우에 뭐 좋아하는 식품을 다른 대체 식품으로 바꿔서 말을 할 수 있는데 5번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 뻥튀기, 떡 이렇게 다양하게 막 여러 가지로 물어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이 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원칙을 한번 보면요.
자, 섭식장의 기본 원칙은 여기 나와 있듯이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이제 계속 이제 밥 먹었구나를 인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식사 후에 본인이 스스로 달력 같은데 직접 표시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계속 달라고 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대립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계속 달라고 할 때는 계속 또 먹어서는 안 되니까 식사량을 밥의 그 밥그릇의 크기를 조절해가지고 약간 식사량을 조절해야 되겠죠. 칼로리를. 그 다음에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해서 다른 걸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아까 5번은 너무 다양하게 물어보니까 이럴 때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게 썰기, 말기에는 갈아서 걸쭉하게. 왜냐면 말기에는 씹는 그 행위 자체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못 씹거든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갈아서도 드시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 66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하며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3.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5.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정답은 1번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자, 66번 문제는 문제 행동 유형 중에 배회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정말 많이 나오는 또 배회 유형이죠. 자, 답이 1번이죠. 이럴 때는 왜 배회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선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뭐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이런 것도 어둡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조금 친숙하고 안전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기본 원칙을 보시면 신체적 욕구를 우선 해결해서 화장실에 가고 싶으신 거지 뭐 더워서 그런지 어디가 뭐 가려워서 불편해서 그런지 배가 고파서 그런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안전하고 친숙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죠. 특히 치매 어르신들은 친숙한 환경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어둡지 않아야 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의한 배회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음 차단. 소음은 우리가 어르신들을 불안감을 더 조성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소음 차단.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신분증 같은 것도 소지시켜야 되죠. 혹시 배회하시다가 또 혹여나 또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입문에 벨을 설치하고 문 단속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불안감으로 인한 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고양이라든지 옛날 그 가족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정서적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제 67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조명을 밝게 해준다. 4.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5.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 자, 67번 문제는 문제 행동 유형 중에 수면장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잘 나옵니다. 특히 지금 이 경우에는 밤에 지금 수면장애가 오는 경우이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인데 항상 우리가 수면을 돕기 위해서 적절한 환경, 수면 환경을 유지를 해야 되죠. 뭐 습도, 온도 다 해당이 되겠고 뭐 소음도 없어야 되겠고 그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녹차를 제공한다. 자, 저녁 이후에는 뭐 커피라든지 술, 뭐 카페인 든 음료 이런 것들은 다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따뜻한 건 종류인데 뭐 좋은데 녹차는 우리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리고 조명도 적절하게 조절이 돼야 되겠고 밝으면 안 좋고 그 다음에 산책을 원하면 다녀온다. 이 밤에는 특히 밤이죠. 자, 산책 같은 경우에는 낮 동안에 충분히 자외선을 쬐면서 산책을 하고 활동을 해야 밤에 충분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바로 산책을 원하는 건 하는 건 안 좋고 그리고 또 다녀오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치매 어르신을 밤에 혼자 배회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강도 해당 사항 없죠. 대상자한테 맞는 낮 동안의 산책 이런 것들이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수면에 좋은 환경, 소음을 줄여야 되겠고 적정한 실내 온도
저녁에 커피, 카페인 이런 술 같은 거 피해야 되고 그리고 규칙적인 하루의 일과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낮에 운동하는 것과 야외 활동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좀 쬐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그 수면 호르몬들이 충분히 뇌에서 분비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낮에 만약에 존다면 밤에 또 안 주무시고 낮에 막 졸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때 말을 걸어서 자극을 하고 또 자꾸 활동을 하고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문제 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며 엄마 어디에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보기 1.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2.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3.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라고 말한다. 4.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병세가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4번.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자, 68번 문제는 문제 행동 유형 중에 망상과 환각은 그 환시, 환청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내용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 행동 유형 중에서 가장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망상. 환각 이런 그 부분이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이지 않는 엄마가 지금 보이면서 막 이렇게 엄마 이렇게 부르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이 개념은 우리가 이제 환각이 있을 때 환시가 보일 때 어르신이 그게 이제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르신한테는 진짜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는 에게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머니가 무슨 색깔 옷 입었어요? 빠마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뭐 이렇게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실화해서 그걸 또 집중해서 거기에 집중되도록 물어보았어도 안 되고 1번처럼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공감을 하면서 어머니가 거기 계시는군요. 어머니가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기분을 또 다른 데로 전환시키는 자 이런 기본 원칙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망상 환각 의 이제 기본 원칙은 아까 다른 것에 관심을 전환시킨다. 그래서 어르신 사과 맛있어 보인다. 사과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다투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이 말이 아무리 뭐 헛소리 같을지라도 자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 수용해 주는 건 중요하고 그리고 도와주려는 어떤 도움을 준다 하는 그런 확신을 줘야 되지 자꾸만 부정해버리면 우리를 요양보호사를 대상자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정리하십시오. 문제 69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 귀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5. 모두들 신나 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정답은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자, 69번 문제는 문제 행동 유형 중에서도 파괴적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큰 소리로 막 욕을 하는 거죠. 아마 그 텔레비전 소리에 의한 그 소음에 의해서 불안감을 또 과거의 어떤 사건 같은 거, 뭐 전쟁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어떤 소음에 굉장히 일단 불안감이 고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파괴적 행동을 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4번이네요. 기분을 딴 데로 전환을 시키는 거다. 그죠? 관심을. 자, 그래서 기본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관심 변화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는 경우에 막 이렇게 또 난폭한 행동을 했다 했을 때는 활동을 일단 중지시키고 어떠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장소에 가서 쉬게 한다든지 그리고 가만히 혼자 내버려 두면 또 안 되니까 온화하게 얘기하면서 어르신 이렇게 힘드셔서 그렇게 해서 힘드셨군요. 화가 나셨군요 하면서 이해한다라는 공감의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문제 70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 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 자위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 상하이가 붙은 옷을 갈아입힌다. 정답은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자, 70번 문제는 문제 행동 유형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 또한도 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자, 그러니까 강제로 뭐 이렇게 멈추게 하는 것, 또 수치심을 주면서 하는 것은 해당 사항은 다 없죠. 자, 그다음에 무조건 또 기다려서도 안 되죠. 다 다른 분들에게 또 노출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 원칙을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답은 우리가 벌과 보상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잘했으면 보상을 통해서 또 격려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첫 번째로 보면 그 자위행위를 할 때 하여튼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고 해서 뭐 옷을 벗는다든지 이런 걸 예를 들어 한다 했을 때 그것이 무조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뭐 밑에가 사타구니까 막 가려워서 뭐 피부염이 있어서 아니면 뭐 대소변이 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 그 요구가 있어서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행동 관련한 어떤 신체적 요인을 환경적 요인을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 행동이 나오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장소라든지 방문객을 좀 제한해야 되죠. 만약 이런 성적 행위가 심할 때는. 그리고 당황하지 말고 옷을 막 벗을 때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 71번.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보기 1. 순발력 2. 계산력 3. 진압력 4. 통제력 5. 지구력 정답은 3번 진압력. 자, 71번 문제는 치매 요양보호 중에서 마지막 쪽에 나오는 인지자극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요 인지자극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꼭 한 문제씩 지금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나오던 문제들이 아니고 새로운 좀 문제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71번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걸 들으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니까 자, 일단 빗소리라든지 뭐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청각이 자극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능력, 자, 집중력과 기억력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리 보면 되고요. 근데 자, 이런 소리를 청각 자극이 된 다음에 소리를 듣고 지난 일을 그 과거를 경험을 이야기를까지 한다면 이것은 언어 능력과 진압력까지 자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진압력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번이 맞습니다. 문제 72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밥 먹으라, 양치질 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사 반응. 보기 1.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2.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정답은 1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어요. 자, 72번 문제는 이제 또 단원이 훌쩍 또 넘어왔습니다. 유황보 강론 중에서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파트 단원입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하죠. 자, 출제 빈도가 4개에서 5개는 꼭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지금 72번의 키워드 공감적 반응하기도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공감해 주는 거죠. 말 그대로. 자, 그래서 공감적 반응을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자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울인 내용을 듣고 느낀 바를 상대에게 잘 전달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문제 73번.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주 전화를 하여 푸념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보기 1.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2.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에게 물어보고 갈게요. 4.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5.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3번 문제는 자, 의사소통 우리 방법 중에서 나전달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간간히 이제 나오는 문제죠. 자, 우리 나전달법의 기본 원칙이 있죠. 저 교재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보면 자, 나전달법은 일단 먼저 뭐 화를 내고 비난하지 마시고 첫 번째 상대방의 행동을 사실 그대로 말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업무 시간 내에 전화를 하시니 여기까지가 상대방의 행동을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면 여기 제 일을 못해서 여기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죠. 상대방의 행동, 그것이 또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서 세 번째,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느낀 바, 힘이 드네요. 이게 이제 내가 느낀 바를 또 설명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한다 되어 있죠.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나전달법으로 조곤조곤 전달하는 것이죠. 정리하십시오. 문제 74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첫째,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둘째, 눈을 깜빡하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셋째,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준다. 보기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보행장애 대상자 4. 진압력장애 대상자 5. 주력결핍장애 대상자 정답은 2번 언어장애 대상자. 자, 74번 문제부터서는요. 의사소통 중에서도 상황별 의사소통 방법이 우리가 언급되는 파트가 나오죠. 자, 이기는 무조건 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문제는 언어장애 대상자의 의사소통법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답은 2번이죠. 자, 이기에 지금 보기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 외에 또 상세하게 또 알아보면요. 자, 소음을 일단 언어장애 대상자들은 우리가 뭐 뇌졸중이든 이러한 상황으로 뭐 그 치매와 함께 뇌졸중도 있고 이런 어르신들이 보통 언어장애, 그러니까 구음을 잘 하기가 힘든 그런 언어장애인 경우에 자,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말을 잘 전달을 못하니까 조용한 곳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잘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자, 눈을 깜빡한다든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손짓이랑 손에 힘을 준다 이러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든지 빠르게 막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그래도 좀 어눌하게 좀 말을 겨우겨우 하시는데 그 다음에 얼굴과 눈을 항상 응시를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아까도 뭐 언급됐지만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 있죠. 의사소통에 필요한 도구들, 그림판, 문자판을 뭐 쓰면서 이렇게 의사 전달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문제 75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꿔 말한다. 4.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정답은 5번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자, 75번 문제는 키워드가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의 소통 방법입니다. 자,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난청이 있으시니까 결국은 눈으로 보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더 쉽죠. 좀 낫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언어적인 도구를 사용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몸짓, 뭐 표정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번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우리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질환 파트에서 배우셨죠. 중저음의 목소리가 더 전달력이 크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저음의 목소리가 좋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천천히 해야 되고 차분하게 중저음으로 한다 보시면 되죠. 2번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일단 난청이 있으시니까 눈으로 보면서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입을 작게 옹옹을 하면은 입 모양을 가지고 또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입을 작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조용하게 해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못 알아들을 때는 되풀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버린다. 안 되죠. 그럴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요 되풀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셨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까지 하면서 되풀이 해줘야 됩니다. 4번 보충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자, 보충기 귀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대면은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자, 얼굴을 아까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서 입 모양을 보여주면서 크게 벌려서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외에 교재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또 내용을 보면 소통법을 이런 게 있다 그죠? 자, 보시면 자,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보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눈을 보면서 최대한 활용해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어깨도 따뜻거리고 눈짓을 해서 신호를 먼저 주고 말을 시작해야지 아, 시작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듯이 답에서 자,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 방법을 사용해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보청기를 이제 쓰고 가지고 계실 수 있으니까 보청기에 건전지라든지 항상 전원 스위치가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해라 이 말이고요. 그리고 보청기의 원칙은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문제 76번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나요? 2.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3.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께 혼나요. 4.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5. 김치전이 생각나시는 것을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정답은 2번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자, 76번 문제는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전반적인 걸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76번에 자꾸 이제 부치겠다고 고집을 피우신다. 그래서 무조건부터 하라라고 위험한데 맡겨서도 안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치매 대상자 의사소통 방법 중에 보면 그 대상자가 막 고집을 피운다고 했을 때 그 일단 피운다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보여야 되죠. 그래서 아, 어르신 그러면 부침가루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하면서 또 어떤 관심을 다른 데로도 전환시키기도 하는 거죠. 가요 하면서 가면서 또 다른 또 막 이런 환경적인 바깥에 어떤 사물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또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이거 2번이 좀 제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7번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에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의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자, 77번 문제는 이제 단원이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 실기시험의 마지막 출제 단원이죠. 항상. 자, 요양보호 강론에서 응급상황 대처 요 단원입니다. 여기에서의 출제 빈도는 항상 4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체크하셔야 되고 자, 77번에 이제 이 문제는 결국은
자, 우리가 응급사항 중에서도 질식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의식이 있는 경우에 지금 아직 의식이 사라지거나 맥박과 호흡이 없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에 적용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자, 질식이 되었을 때 우리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었죠. 하임리히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임리히법은 일단 의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게 맞죠. 아직은. 자, 그리고 우선 목을 잡고 헥헥거리고 있을 때 기침을 크게 해서 기침에 의해서 그 막혀 있는 이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데 명치와 배꼽 중간 사이에 밀어 올리는 거지고 주먹을 쥐고 거기에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가 맞습니다. 문제 78번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뜨려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정답은 1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자, 78번은 응급상황 대처 중에서도 화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 대처 방법은 1번이죠. 자, 부종이 오기 전에 반지를 빼야지 나중에 이제 부어 오르면 이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피부를 더 손상시킬 수 있겠죠. 상처가 날 수 있겠습니다. 미리 빼야 되고. 자, 2번. 물집을 터뜨려준다. 자, 물집을 상처 부위를 막 손으로 만진다든지 또 일부러 터뜨리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2차 감염의 세균 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3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마른 휴지에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깨끗한 물수건으로 덮어주는 것이 맞죠.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피부 표면이 벗겨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감염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균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4번,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댄다. 자, 흐르는 물에 대면 안 된다고 했죠. 오히려 그 피부가 지금 막 화상이 되어서 손상되어 있는데 그게 더 이제 벗겨질 수 있다 이랬죠. 그래서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을 담은 상태에서 대야에 담궈둔다 이 말이죠. 흐르는 물에 그 수압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됩니다. 5번 치약을 화상부에 얇게 발라 열기를 뺀다. 자, 치약 같은 거 절대 바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치약뿐만 아니라 뭐 간장, 기름, 된장, 뭐 핸드크림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바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것에 의해서 상처에 세균 감염이 또 2차적으로 올 수 있고 또 이걸 바름으로써 오히려 열기를 빼주지 못하고 발산되지 않아서 그것에 의해서 또 더한 그 상처가 악화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보기 1. 패드 부착, 제세동,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2.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전원 켜기, 제세동, 가슴 압박 3.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가슴 압박 4.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제세동,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5. 제세동,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정답은 3번. 자, 3번입니다. 자, 79번 문제부터서는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내용이고, 자, 심폐소생술 과정 중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이제 가지고 왔을 때 빨리 적용해야 되죠. 자, 그 순서를 또 물어보는 것인데, 자, 이러한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요 자동 심장 충격기 순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는 뭐부터 합니까? 전원부터 켜야 됩니다. 전원부터 켜야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패드 부착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이제 리듬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언원 켠다. 패드 부착 어디에? 자, 이것도 한 번씩 그림으로도 잘 나오죠. 오른쪽 빗장뼈 밑과 왼쪽은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패드를.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리듬 분석해야죠. 자, 분석할 때는 그 움직이면 안 되죠, 대상자가. 그래서 뭐 심폐소생술 이렇게 가슴 압박하고 하는 거를 흔들리지 않게 그냥 손을 다 떼야 되죠. 자, 그때 손을 떼고 다 물러난 다음에 요 리듬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 하고 나면 이제 기계에서 지세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세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기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세동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기계 자체에서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자동으로 쫙 잡아 당깁니다. 충전을 차지를 시킵니다. 자, 이때 동안은 또 이게 한 수초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우두커니 잊지 말고 또 열심히 가슴 압박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석할 때만 손을 떼고 자, 에너지 잡아 충전할 때는 또 가슴 압박하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이 다 완료되면 이제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하고 멘트가 계속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때 제세동 전기 충격을 주는 거죠. 이때는 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 했죠. 대상자한테. 우리한테 다 같이 또 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모두도 물러나야 되죠. 물러난 다음에 쇼크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전기가 대상자한테 가겠죠. 전기 자극이. 자, 그러고 나서 또 우두커니 있으면 안 됩니다. 즉시 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우리 심폐소생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몇 대 몇? 30대 2로 해서 총 5회를 시작하면 한 2분여 소요됩니다. 이렇게 시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심장이 이제 돌아왔는지 한 번 더 또 다시 심장 리듬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때는 또 다 손을 떼고 그죠? 어떤 가슴 압박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6번에서 다시 여기 또 심장 리듬 분석으로 돌아가고 또 착착 자, 이 순서대로 또 내려오는 거죠. 반복하는 것입니다. 문제 80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칼돌기를 압박한다. 2. 요양보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3. 가슴 압박은 분당 70에서 90회 속도로 압박한다. 4.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 압박대 이완의 시간 비율이 70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은 2번 요양보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자, 80번 문제는 자, 심폐소생술 중에서도 가슴 압박에 대한 부분을 또 상세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또한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답은 2번이죠. 자, 그러면 그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좀 틀렸으니까, 그죠? 지금 이거 수정을 해야 되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슴 압박법 해가지고 나오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슴 압박해야 되는 그 부위가 있다. 그죠? 이것도 중요하죠.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 그러니까 흉골 전체를 2등분으로 나누고 그 밑에 아래 부분 하반부가 자, 가슴 압박해야 되는 부위다. 여기에다가 손을 대야 되겠죠? 자, 한 손은 손꿈치를 대고 다른 손은 그 위에 평행하게 겹쳐서 두 손을 요 위에다가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양팔 팔꿈치를 곧게 펴야 되죠. 그리고 어깨와 일직선이 되게 곧게 편다. 그래야 내 체중의 모든 그 힘이 그 가슴이 눌릴 정도로 흉골이 들어갈 정도로 눌리지는 거거든요.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 다음에 4번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은 수직이 돼야 됩니다. 우리 책에 그림들이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자, 속도는 가슴 압박의 속도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 그러면 이게 0.5에서 0.6초에 한 번 누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체중을 이용해서 5cm 정도 흉골이 눌릴 정도로 깊고 강하게 눌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골절 될까 싶어서 겁내가고 살살하고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그냥 충분히 체중을 이용해서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눌렀다 올라왔다 이거 있죠. 그러니까 압박과 이완 요게 속도가 50대 50 비율 50대 50으로
내려갔다 규칙적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단 올라올 때 가슴에서 손바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붙은 상태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가슴 압박을 30회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공호흡 2회 이렇게 하죠. 자, 이 부분을 꼭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